안녕하십니까, 예도입니다. 오랜만에 칸트의 철학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는데 오늘부터 순수 이성 비판은 이미 9개가 있고요, 실천 이성 비판은 3개를 해놨는데 오늘 네 번째 실천 이성 비판 네 번째 강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칸트 강좌는 판단력 비판까지 앞으로 한 10개에서 8개 정도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요 강좌는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해요. 그래서 칸트의 3개의 판단, 순수 이성, 그 다음에 실천 이성,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 3개의 비판서를 완성하는,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 부분을 예도는 참조를 해서 시작하려고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선험적 자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천 이성 비판을 1차 자료를 읽어대는 데에 있어서 이 선험이라는 개념도 그렇지만 이 자아의 개념이 두 동강 낳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도가 네 번째 주제는 선험적 자아. 가끔은 칸트가 아프리오리슈라고 하는 선험적이라는 개념과 트란스젠덴탈, 초월적이라는 이 개념을 바꾸어 가면서 쓰는데 두 개념은 조금 달라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인식론에서 사실 후설한테서도 나타나는 개념인데, 인식론과 인식론은 이 초월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인식과 바깥에 있는 대상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깥에서 보면 인식 안쪽도 초월이고, 그죠? 인식 안에서 바깥을 보는 것도 초월인 거예요. 그런 초월도 있지만 칸트한테서 중요한 거는 현상계와 가상계, 페노메논과 누메논을 나누면서 나타나는 초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현상계와 가상계, 요 가상계는 결국은 칸트 철학에서 중요한, 그죠? 실천 이성 비판과 이 함께 사유되게 되면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이 함께 나사가 맞추어지면서 실천 이성 비판을 읽으면서 그래서 칸트가 이율 배반을 통하여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실천 이성 비판에서 해결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 두 개는 함께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은 어떻게 보면은 칸트의 사유에서 순수 이성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것들이 완성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엄청난 강좌를 또 예도가, 그죠? 칸트의 이 사유. 사실 이 칸트는 또 포스트 모던에서 미셸 푸코도 이 계몽이란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다루고요. 들레즈 역시도 해결보다 더 철저하게 이 칸트 철학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뭐 지적은 안 그런가? 이 칸트는요,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을 하고 그것을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및 탈포스트 모더니즘과 연관하여 사유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칸트는 기본이야, 기본.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어. 물론 판단력 비판으로 가면서 예도가 미하게 맞추어서 하겠지만 혁명적 강좌가 되겠죠, 그죠? 그것들 역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들으면서 좋아요와 구독을 까먹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아실까, 이런 이야기, 이런 시리즈 강좌에서는 까먹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꼭 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예도가 이러한 거죠. 인문학의 공적 영역에서
끊임없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꼭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4일 동안 못했는데 독일로 또 서류를 보낼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도TV 전체를 그 광고가 덜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예도 강좌를 들을 수 있게끔 강좌 530개 전체를 편집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했고, 자,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선음적 자, 여러분, 선음적이라 그러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것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게 되면서 해결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칸트한테서 자아가 뭐냐, 이희가 뭐냐는 거예요. 에고가 뭐냐, 이희가 뭐냐는 거예요. 이 자아가 뭘까? 그렇다 그러면 칸트는 또한 이미 현상계와 본체계라는 제목으로 예도가 두 번째 강좌에서도 이미 해놨듯이, 그죠?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거를. 그 실천 이성 비판 두 번째 주제가 현상계와 본체계인데, 마치 이 두 세계가 하나의 세계 안에 두 개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아도 마치 경험적 자아와 선험적 자아가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여러분. 마치 그것을 옹호하는 듯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선험적 자아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결국은 모른다, 불가지론 쪽으로 가게 되면서 칸트가 이율 배반으로 영혼불면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고, 마침내 실천 이성 비판과,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것은 1785년도에 나온 그룬툴 레궁쭈얼 메타피직 델 지텐이라고 하는 칸트의 작품 있죠. 그 윤리 형이상학의 기초 노음이라고 하는 그 책하고 실천 이성 비판은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미 어떻게 보면 실천 이성 비판은 심화시킨 것도 있지만, 이 윤리 형이상학의 정초라는 이 책이 실천 이성 비판을 읽기 위한 매우 중요한 설명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권은 무조건 같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뭐 선의지의 개념은 만약에 윤리 형이상학 정초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뭐 도덕 형이상학 정초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예도는 이것은 1차 자료로 다 읽었습니다, 독일어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선의지는 이 세계 바깥에도 있고 이 세계 안에도 있다고 그러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선의지는 또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의무와 연관하여 깊이 있게 또 논의되기도 해요, 여러분. 변증론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반드시 함께 같이 참고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실천 이성 비판이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경험적 자아, 순수 이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선험적 통각의 통일이에요, 그죠? 순수 이성 배후에서 선험적 통각의 통일이 있고, 그럼 실천 이성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 여러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있잖아. 이미 강조를 했듯이 선험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오리쇼 프라이하이트라 그러기도 하고, 칸트는 트란스젠덴탈과 아프리오리쇼를 밥 먹듯이 함께 쓸 때도 있지만 번갈아 가면서 막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개를 또 나눠요. 또 전공을 한 그런 논문들은 많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읽는 데에 이 두 개가 나오면
선험적이라고 할 때는 empirism, 경험적이라는 개념과 항상 대비하여서 여러분들이 사유하면 좋고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인식론에서 관계가 될 때 바깥에 있는 대상과 인식 안과 밖이 초월의 관계에 있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초월이 약간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개는 같이 함께 쓰일 때도 많아. 그러니까 또 뭐죠? 가상계에서 보여지는 것과 현상계에서 보여지는 그 두 개의 관점을 이야기할 때에 현상계의 관점에서는 뭐죠? 그 가상계의 관점은 초월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선험적 영역인 거야. 가상계는. 이게 가상계의 영역과 현상계의 영역에 그게 순수 이성의 관점에서 취하여진 선험적 통각의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든 실천 이성에서 관계하는 선험적 자유가 초월적으로 초월되어 있는 영역인 거야. 선험인 거예요. 아프리오리슈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선험은 순수 이성 안에서도 갈라져서 쓰이기도 하고 실천 이성에서는 순수 이성과 이론 이성과의 관계 안에서 또 갈라지기도 하는 거야.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잡아서 읽어 나가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가상계가 뭐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철학 예도가 따로 또 글을 쓰기도 하고 예도가 앞으로 출간을 하게 될 책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텔리기블이 뭐야, 여러분? 인텔리기블? 여러분 영어로 그거는 인텔리저블은 뭐야? 이해 가능한이란 뜻이죠. 그런데 칸트가 사용하는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뿐만 아니라 실천 이성 비판에 밥 먹듯이 나오는 인텔리기블러 벨트, 가상의 세계, 가지계라고 번역하기도 해. 이거는 현상계와 대립해서 사용되는 본체계와 연결된 건데, 이 가지계, 이게 뭐죠? 인간의 이성으로만, 실천적 이성으로만 느껴질 수 있는 선험적 자유의 세계를 말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것은, 고대 철학으로 올라가면은 플라톤이 봤던 이데아의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형상과 관계되는 누스의 인식과 관계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그러니까 이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연 법칙에 종속되는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 그죠? 이건 뉴턴의 법칙을 증명하기 위하여 칸트가 이것을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연 법칙에서 원인, 이 분석론에서 증명된 거잖아. 이 세계는 원인이 있는 거야. 이게 대가리 안에 있는 오성의 범주만이 아니라 대가리 밖에 있는 이 세계 바깥에도 법칙이 있는 거야. 그 순수 이성은 뉴턴의 기계론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수 이성으로는 이 세계는 원인이 있고 또 결과가 있는 거야, 바깥에. 그러니까 이 원인이 있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이 세계는 기계론적인 필연성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있다는 것이고, 이때 자아는 뭐야? 이때 자아는 경험적 자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쇄를 연구하는 게 바로 오성의 범주에 의해서 이것을 인지하는 건데, 그래서 순수 이성과 이론 이성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론 이성은 언제나 두 개가, 그죠? 순수 이론과 이론 이성은 언제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판단, 우어타일. 그런데 실천 이성에서의 중요한 건 뭐죠? 이런 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 실천 이성 비판의 원리에서 칸트가 다른 곳에도 곳곳에서 나와요. 윤리 형이상학 정초에서도 나오고 실천 이성 비판 곳곳에서 나오는데, 하나를 뽑아내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선언적 통각의 통일의 원리에 의하여 인지되는 이 세계의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고 참과 거짓의 오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 빈 여유 공간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빈 여유 공간을 우리는 도덕 법칙, 도덕의 인과 법칙, 곧 선험적 자유의 영역으로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 그러니까 순수 이성 비판은 이 세계를 인과적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현상계로 보는 거야. 그런데 실천 이성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실천 이성은 순수 이성이 보지 못하는 선험적 자유의 세계와 관계하는 거야. 이 자유의 세계는 자연계의 인과법칙에 연쇄에 종속되지 않는, 그걸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영역이 또 있는데, 이게 바로 가지계라 그래. 인텔리기블러 벨트고, 이건 목적의 왕국이고, 이거는 또 실천 이성 비판과 윤리 형이상학 정초라는 두 개의 작품 왔다 갔다 해서 밥 먹듯이 나오는 그러한 개념들, 그죠? 가상계, 가상의 세계, 목적의 왕국.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의 명령을 따라서 정엄명법을 우리가 수행할 때에 나타나는 보편적 이성의 세계, 그리고 도덕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세계의 영역은 뭐죠? 실천 이성이 관계하는 건데, 이거는 이론적 이성이 관계하는 선험적 통강의 통일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실천 이성이 관계하는 선험적 자유와 관계하는 그런 영역인데, 이때의 자아는 뭐죠? 경험적 자아가 아니라 선험적 자아라고 그러거든. 아프리 오리셰스 트란스젠덴탈레스 이히라 그래,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뭐야? 그러면 이 세계도 두 개로, 현상계와 본체계로 나누어지듯이 하나의 세계 안에 두 개의 관점이 있듯이, 자아도 그러면 두 개가 있느냐는 거야. 자아도, 우리 인간은 한편으로는 뭐죠? 한편으로는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 있는 경험적 자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이 경험적 필연적 연쇄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 이성의 도덕 법칙에 복종하는, 그리고 그 법칙을 세우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는 그러한 선험적 자유와 연결되어 있는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야? 그럼 나라는 이 자아는 하나의 자아이면서, 그러면 어떨 때 나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험적 자아, 이 세계의 인과적 연쇄에 종속되는, 필연성에 종속되는, 그래서 나의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자아, 경험적 자아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나는 이런 연쇄로부터 자유로워서 가지게, 그죠? 인텔리기블러 벨트라고 하는, 그리고 이 세계 안에서 선험적 자유와 연결되어서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그러한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자유를 느끼면서 나의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갈 때 드러나는 그러한 목적의 왕국에 도달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그죠? 그런 자아는 선험적 자아라고 그러거든요. 왜? 이것은 경험에 의하여 경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보편적 이성의 법칙과 나의 자아의 경험에 앞서 있는 것으로서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서의 앞서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예도가 실천 이성 비판 첫 번째를 자유의 이념으로 갖고 갔잖아. 이건 기본이에요. 이 독특한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세 개로 나누어지잖아. 세 개로 나누어지는 게 뭐예요? 이율 배반이, 자아, 영혼불멸, 자유, 신, 이런 거잖아. 신의 존재.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천 이성 비판으로 가면서 이 자유의 문제를 앞쪽으로 당겨서 논의를 하고 난 뒤에 나머지 두 개는 이 도덕 법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 자아가, 선험적 자아가 이 세계의 인과적 연쇄, 자연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자신의 행위자로서, 도덕의 행위자로서 자기 자신에게 속한, 내가 선택한, 내가 이 세계의 도덕 법칙에 따라서,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선택한 그러한 이 나의 자유에 근거하여 내가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행위는 나의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자유의 이념을 미리 확정한 뒤에 나중에 이걸 도덕 법칙과 연결시키고, 칸트는 나중에 신의 존재라든지 영혼 불멸과 같은 이런 개념은 나중에 요청해버려요, 변증론에서. 그러니까 자유를 미리 이야기하고 영혼 불멸과 신은 그냥 요청하는 수준으로 나가버린다라는 거야. 이건 물론 나중에 다루겠지만은, 이런 구조적인 순수 이성 비판의 문제를, 그죠? 이율 배반으로서 나타나는 그 세 가지 주제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두 개는 요청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데 이 자유의 이념이 여러분들 칸트가 해결한 것처럼 뭔가 칸트의 이론을 따라가면 이 자유가 해결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자유의 이념이, 이 종속이 있잖아요. 뭐예요? 현상계의 관점에서 볼 때는 나는 선험적 통각의 통일로서 이 세계를 단지 이 세계를 단순하게 자연적 인과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경험적 자아로서 내가 이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실천 이성의 관점에서는 나는 이 세계의 인과적 연세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관점에서 내가 가지게 보편적 이성의 법칙을 따라서 정언명법을 수행하는 자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가지개의 세계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구성원으로서 이거는 바로 뭐죠? 선험적 자아라는 거야. 그게 이 자유는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자유가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들 칸트의 실천 이성 비판을 백날 읽어도 이 자유의 이 모순 있죠. 그러면 나는 이 세계 안에서 종속된 자면서 자유로운 자라는 건데,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 이것을 이율 배반으로 갖고 갔고 모순으로 봤다라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세계의 자연법, 뉴턴의 자연법칙에 종속된 자면서도 나는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나의 자유를 느낄 수 있는 인간이다. 그게 존재와 당위가, 헤겔은 이 두 개를 변증법으로 합치잖아요. 칸트를 비판하면서 자인 운트 졸렌, 존재와 당위를 함께 변증법으로 갖고 가는데, 칸트는 이 두 개를 나누잖아. 존재는 인식론과 관계된 거야. 순수 이성과. 이론 이성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실천 이성은 뭐야? 판단이 아니라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진리와 관계하는 것이 아닌 무조건적인 명령에 따르는 것하고 관계되거든. 그러니까 임페라티프 페얼 룸프트, 이성의 명령과 관계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마치 갈라져 있어. 그래서 이 자유는 모순을 나타내고, 마치 자아를 한편으로 보면은 나는 경험적 자아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천적으로는 선험적 자아인 것처럼 보여. 그럼 내 자아가 두 개가 그냥 나누어졌느냐? 이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현상계와 본체계로 나누어지고, 또 다른 말로 가상계로 나누어졌느냐? 상당히, 그죠? 그 문제가 자아 이론에도 겹쳐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자유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느냐? 아니요. 우리가 도덕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행위를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 자유는 뭐죠? 자유는 도덕적 행위자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이 당위에 대한 중요한 그러한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내 자유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은 거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어? 도덕적 책임이 불가피한 거예요. 책임이 올라 그러면 내가 이 행위가 출발점도 나요. 이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과 관계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칸트는 뭐죠, 여러분? 자연이 너무 좋습니다. 칸트는 뭐라 그래? 이게 출발과 관계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와 관계되는 것인데, 문제는 동기와 관계된다 그러거든, 여러분. 동기가 뭐죠? 모티프, 베베그룬트라 그러는데, 동기는 뭐야? 행위의 동기와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언명법을 할 때 훨씬 더 임페라티브 정언명법과 가언명법을 할 때 예도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잠깐 그늘에 들어왔어, 예도가요. 땀이 조금 차여갖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 자아도 두 개, 이 세계도 두 개. 그렇다 그러면 어떨 때 인간은 도덕적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어떨 때 인간은 이 자연법칙에 종속되는 인간으로 살아가냐고. 이 두 개의 모순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칸트는 독특하게도 이 자유의 문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곳곳에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에얼파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파악해서 자유가 뭐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행할 때에 우리의 선험적 자아도 그때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요, 이 선험적 자유도 그때에만이 그런 자들, 이 이성의 보편적 법칙을 따라 수행하는 자들만이 자연법칙의 세계 안에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가지계의 세계. 내가 볼 때 하느님 나라입니다. 다른 곳곳에서의 어떤 논문을 보면 하느님 나라예요, 여러분. 도덕법칙에 따라서, 신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인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뭐냐 학문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게 뭐죠? 왜 영혼불멸에 대하여 실패했어요? 이론 이성이, 순수 이성이 왜 실패했어? 순수 이성은 무조건 오성의 개념과에 적용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자아는 왜 이율 배반이 되는 거예요? 이 통각의 통일로부터 자기 의식 아래로 포섭돼야 되는데, 자기 의식 아래로 포섭되는 그것은 내가 대상화된 나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통각을 앞에 ception을 설명할 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이율 배반이 나타나잖아. 이 자아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인데, 때로는 나는 이 세계의 자연법칙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진리를 추구하는 성과 선이 아니라 뭐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그러한 이론 이성의 관점에 있을 때 이 자아는 단지 이율 배반으로 나타나. 그런데 내가 도덕 법칙에 따라서 내가 선험적 자아로서 이 도덕 법칙을 수행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따라 이성의 명령에 따를 때에 기이하게도 그때 나는 선험적 자아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상으로서 이 자유가 뭐냐 이렇게 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시원하게 실천 이성 비판에서 이게 해결되느냐? 예도가 볼 때 해결 안 돼요, 이 모순은.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율 배반으로 갖다 놓은 주제들이 다 회복이 되면서 그것이 도덕 법칙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선험적 자아는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론적 오성으로는 거부돼야 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미 칸트는 이미 우리가 한쪽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자연 법칙의 인과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그런 자아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의 자아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하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이 자연적 원인과 결과의 연쇄에 묶여있는 사건인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자유로부터, 선험적 자유로부터 오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야.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이미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런데 이게 지속된다고. 그런데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본체계와 현상계를 그냥 나누어 놓고 우리는 현상과 관계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실천 이성 비판으로 오고 그 다음에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로 넘어오게 되면은 이런 주제들이 이제 명확해져요. 왜? 선험적 자아와 관계하는 거는 도덕 법칙의 세계요, 그거는 다른 말로 가지계의 세계요, 인텔리기블러, 오직 이성의 지성으로서만 파악하고 그 보편적 도덕의 법칙으로만 파악될 수 있는 가지계의 세계가 있는 거야. 이걸 빈 공간이라 그래. 그러니까 현상계의 관점에서 보면 현상계에 구멍을 내고 들어온 빈 공간과 같대. 마치 락강을 해석하는 지적이 밥 먹듯이 사용하듯이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구멍을 내고 들어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인과적 연쇄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예요. 목적의 왕국이야.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다
다시 말하면 정음명법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와 구성원들의 세계, 그 세계가 이 세계 안에 이 자연적 법칙에 종속되는 이 세계 안에, 물리적 세계 안에 또 다른 영역으로서 나타난다라는, 하나의 세계에서 두 개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이데거한테서도 그러잖아. 하나의 세계인데 나의 이 자아가, 현존재의 자아가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뭐죠? 본래적 실존에 속한 자, 비본래적 실존에서 자기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독일 철학의 독특한 건데, 우리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 자아로서 이 세계를 연구할 때는 철저히 이론 이성으로 연구해야 돼. 그럴 때는 우리는 경험적 자아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나 말할 수 없는 내 속에서 드러나는 뭔가 내가 마땅히 해야만 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해야만 되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의 어떤 내용이 아닌 형식으로서 드러나는 황금률과 같은, 그리고 보편적 준칙과 같은 그런 것들을 행할 때에 나타나는 그 자아는 결코 이런 경험적 세계 안에서 통용되고 그 세계의 인과의 법칙에 묶여있는 자아가 아니라. 왜 그렇죠? 그 자아는 하나의 설명을 또 들어야 돼요. 칸트가 자주 사용하는 게 베디얼프니스, 베기얼드, 욕구와 욕망, 그 다음에 개빈, 이득이에요. 그 다음에 이득과 또 뭐야? 노트웬디카이트, 필연성. 또 그러니까 욕구와 그 다음에 에모지온, 감정, 게미츠 베베공, 감정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론 이성. 다시 말하면 현상계에 내가 빠져 있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욕구와 욕심과 나의 감정의 변화와 그 다음 또 뭐야? 나의 이득과 이런 것들에 종속되어 있는 삶은 뭐죠? 뭐야? 바로 현상계에 내가 붙잡혀 있는 인간이에요. 이건 도덕 법칙과 전혀 상관없어. 강좌를 더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이제 사유가 명확해질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잡혀 있으면 나는 경험적 자아야. 나는 가은명법에 종속된 자예요. 이해가 돼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의 감정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도덕적 의무와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는 결코 선험적 자아를 경험하는 자가 아니야. 선험적 자아는 이런 경험적 조건을 넘어서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선험적 자아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무슨 형이상학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고, 나의 욕구나 나의 텐던시로부터 자유롭고,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래서 나의 욕망과 감정에 의하여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도덕 법칙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정엄명법이야. 5개로 나눠지잖아. 다음 시간에 합니다, 여러분. 그 정엄명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요. 그거는 모든 인간에게 통용될 수 있는, 감정은 모든 인간에게 의해 통용돼요, 여러분. 감정은 각각 다른데, 내 성향이 다르고 저 사람의 성향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보편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이건 흉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공격이기도 한데요. 곳곳에서 나타나는 영국 도덕 철학의 샤프츠베리라고 하는
도덕 철학자가 있었어. 그 사람의 영향도 있어요, 여기에. 이해가 돼요, 여러분? 칸트보다 한 세대 앞서 살았던, 17세기 말에 살았던 샤프츠베리의 도덕 철학. 모든 인간은 보편적으로 통용된, 그 부분만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통용이 돼야 돼요. 그 개별적 사례의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은 칸트의 도덕 법칙에 맞지 않는 게 되어버려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 자아는 그래서, 선험적인 자아야.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서 신의 법칙의 세계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야. 있는 것이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자는 이런 욕심과 욕망과 이득과 자기 개인의 어떤 이득의 성향을 벗어나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상의 세계에 들어와 있고 그 세계 안에 구성원임을 알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거는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라는 책에서 나타나. 우리는 이 가상계 도덕의 법칙을 따를 때에 발견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칸트는 불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세계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칸트한테 질문할 거는, 아니 이 세계가 나의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세계잖아, 그죠? 아니 이 세계가 어떻게 학문의 세계와 일치한다고 말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예도가 볼 때. 그런데 어쨌든 나의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오성의 범주와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가 경험적 자아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엄청 중요한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로부터 초월해 있는 자아, 트랜스젠덴탈레스 이히, 혹은 이런 경험적 현상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러한 도덕의 세계에 참여하는 자,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선험적 자아라고. 이게 도덕적 자아예요. 모랄리세스 이라고. 근데 우리는 누구나 한편으로는 이 자연적 세계에 속한 경험적 자아로서 살아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의 보편적 명령에 따라서 그죠? 그것도 실천 이성이 관계하는 그런 선험적 자아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이거는 예도 강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요 얘기는 이게 들어봐. 칸트가 관점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세계를 해체했다는 느낌이 있어. 예도가 자주 칸트를 비판하면서 인텔리기블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면서 도덕의 계보학 제3논문 12절에 보면 해석이라는 개념이 나와. 그런데 이 관점은 해석이요. 결코 이것은, 그런데 거기서 관점이 나오잖아. 칸트가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자론도 어여 보면 한쪽 관점을 도덕적 법칙을 따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할 때에 그때 이미 형성되는 게 뭐야, 여러분? 그때 형성되는 게 바로, 이미 형성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내가 선험적 자아의 관점을 취했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세계를 연구하고 이 세계의 참과 거짓의 진리를 연구하는 이론적 이성의 관점을 취하게 되면은 그때는 나는 경험적 자아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의 자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어느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니체가 보여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니체의 위대한 전문가들이 가끔은 니체를 칸트주의에 종속시키는 이유가 요런 데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건 하나의 부분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야. 칸트를 연구하지 않은 포스트 모던 철학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칸트를 제대로 판자 역시도 푸코와 들레즈야.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런데 데리다는 가끔 가다가 제대로 볼 때가 있는데 어떤 철학을 해체의 관점에서 보니까 철학의 핵심을 못 건드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1차 자료를. 이해가 돼요? 그런데 들레즈는 뭐야? 칸트를 따로 연구했어요, 여러분. 책을 냈단 말이야. 장난이 아니죠. 푸코는 밥 먹듯이 칸트를 까지만은 지가 후기에는 계몽이란 무엇인가 연구하면서 지가 계몽주의자라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이해가 돼? 칸트는요, 오늘날 지적을 알라 그래도 칸트를 락강을 이해할, 락강도 칸트를 연구를 많이 했다니까. 이해가 돼요? 이 세계의 비판들은 밥 먹듯이 읽어대야 되고, 계몽이란 무엇인가 이런 건 짧잖아요. 그러니까 철학, 서양 철학을 하려고 그러면 이건 기본이야, 기본, 여러분. 그러니까 선험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는 관점에 따라서 실천 이성은 본체계와 관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체계가 바로 가지계야. 인텔리기블러 벨트라고. 보편적 이성을 추구하는 자들이 구성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타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때 나타나는 목적의 왕국으로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두 개의 세계에서 실천 이성에 속하는 자들이 관점에서 보여지는 보편적 도덕 법칙과 그 다음에 욕망과 개인의 욕망과 욕구와 그 다음에 또 이득과 이런 것으로부터 개인의 욕심에 사로잡힌 성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인간만이 볼 수 있는 그 선험적 자유와 연결된 그 나라. 그게 목적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 그게 이 강좌를 듣고 여러분들이 보셔요. 다 보일 거야, 이제. 1차 자료. 그러니까 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야. 선험적 자아. 아니, 무슨 자아가 선험적 자아. 아니, 무슨, 그게 아니라, 이 자아가 나의 자유에 의하여 내 행위가 한다라는 것과 이 자유는 선험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 내가, 이건 다른 말로 뭐야? 이런 선험적 초월적은 특히 이론 이성을 극단으로 추구했을 때에 그 극단의 한계를 표시하는 지점이 바로 이 두 개의 개념과 관계되어 있어. 이건 역시도 얘도에게 들을 수 있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철학적으로. 이해가 돼요? 극단으로 밀어붙여서 그 한계점에 서 있는 그 지점부터 선험적 초월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선험적 자아는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는 자아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경험적 관점이 아닌 순수 이론 이성의 관점이 아닌 실천 이성으로 사용할 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천 이성 비판의 분석론에서 나의 이성을 이론적으로 사용할 때와 실천적으로 사용할 때 드러나는 그런 게 있어. 거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두 자론에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하지 않은 자아가 아니라 경험적 영역 안에서 파악될 수 없는 자아라는 거야. 이게 그 단어를 개념적으로 이해해서 이해되는 게 아니래요, 철학은.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래서 이 선험적 초월적 자아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순수 이성에서 경험, 자아가, 현상계의 원인과 결과에 뉴턴적 세계의 인과의 법칙에 종속되는 자아를 넘어서 있다라는 뜻으로서 초월적 자아라는 개념과 선험적 자아라는 개념을 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경험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래서 자유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자유가. 그래서 이 자유는 도덕적 행위를 하는 전제 조건으로서의 그 인간의 모든 행위가 자기 자신의 도덕적 책임을 줄 수 있는, 자기와 관계할 수 있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겠어? 실천 이성 비판 분석론 마지막 쪽에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의 동기가 나. 동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해. 행위는 동기가 더 중요해. 결과보다는. 그래서 칸트는 의무를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윤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뉴다이아모니아, 그게 행복, 나의 개인의 행복, 인간의 행복보다 의무를 위에 올려놨던 거야, 여러분. 이 부분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멈출 수가 없어, 이제 예도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경험적 자와 초월적 자, 선험적 자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실천 이성 비판에서 비로소 실천 이성은 본체계와 관계되고 마침내 순수 이성에서 이야기했던 안티노미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이율배반을 실천 이성으로서 해결하려고 칸트가 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과정에서 경험적 자와 또 초월적 자, 선험적 자가 따로 구분되어서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거. 원서를 읽을 때 그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선천적, 선험적이라는 그런 것은 칸트가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인데 요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선천적이면 뭐야? 엄마보다 내가 이 세계에 태어나서 가진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 요것만 알잖아요. 이것만 갖고는 칸트의 이 개념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강좌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칸트가 사용하는 트란스젠덴탈과 아프리오리슈 이런 개념들을 파악하시고 그 자아 개념에서 그런 식으로 구별된다는 거.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